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침체되는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 아이들에게는 농촌 체험을 제공하고 또 농가에는 줄어드는 매출을 몇 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기.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돈이 보인다. 연매출 무려 20억 원을 벌어들이는 농장의 비밀부터 매출액을 3배나 늘리는 신통방통 기적의 마케팅 노하우까지 알면 알수록 돈이 보이는 경제성장의 현장, 그곳으로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욱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집, 학원, 학교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농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또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 현장. 도심 속 아이들이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 그곳에서도 공기 좋고 풍경 좋기로 유명한 적성면을 찾아가 봤는데요. 빌딩숲 가득한 도시와는 다르게 녹음이 우거진 여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벌써 저렇게 많이 자랐어. 맑은 자연이 한눈에 보일 만큼 탁 트인 농촌 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산머루. 산머루는 한국 토종과실의 대표 주자지만 요즘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귀하신 몸이 된 지 오래됐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곳에 머루를 보러 온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야 머루 체험하러 왔어요. 열려라 함께. 하지만 산머루보다 더 인기 있는 것은 산머루로 만든 와인. 이곳이 바로 산머루 와인이 만들어지는 와인 가공 공장인데요. 여기서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손님들에게 개방하고 와이너리 투어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옥구통이에요. 자, 옥구통은 우리나라 참나무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참나무. 정성스레 키워낸 토종 산머루로 만든 와인. 빛깔 좋고 향기도 좋고. 줄을 서시오. 이곳에서는 와이너리 투어뿐만 아니라 와인 시음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음을 원하는 손님들로 넘쳐납니다. 결국 시음하려는 손님들 줄은 끊어질 줄 모르고 저는 와인 본 김에 분위기까지 잡아봤는데요. 몇 잔 드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본 것만 해도 3번째거든요. 기억이 안 나지? 네. 아직 부족하셔. 저거 몇병 타라고 가버리고. 와인을 못 마시는 아이들을 위해 머루즙 시음도 이어졌습니다. 맛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별 입맛을 고루 사로잡은 산머루. 그 비밀은 뭘까요? 아버지가 70년대부터 시작한 머루 농사. 하지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럼 머루 체험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공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그 유통 과정이 너무 어렵고 또 마케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그게 결국은 손님들을 현장에 유치해서 직접 손님들이 해보면 그게 결국은 마케팅이더라고요. 서충환 대표는 머루 재배 노하우를 살려 머루잼이나 와인 등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을 농장으로 불러들여 각종 체험 서비스까지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매출액은 올라가고 현재 무려 2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우선 아버님이 기반을 이만큼 닦아 놓으셨고요. 그걸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죠. 그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6차 산업이더라고요. 6차 산업이요? 네. 6차 산업이란 1, 2, 3차 산업을 복합시킨 산업을 뜻하는데요. 재배와 제조는 물론 고객들에게 체험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신개념 산업을 말합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6차 산업의 일환으로 와이너리 투어뿐만 아니라 산머루로 만드는 각종 제품 체험까지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맛있고 달달해요. 싱싱한 산머루에 설탕을 넣고 마구마구 섞어주면 발효가 돼서 술이 돼요. 이것이 바로 그 귀하다는 산머루즙. 이번에는 산머루즙에 꿀을 넣고 골고루 저으면서 끓여주는데요. 새콤달콤한 산머루잼 완성! 뿐만 아니라 초콜릿에 산머루를 듬뿍 넣어 산머루 초콜릿까지 직접 만들 수 있다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요. 그냥 단순히 데리고 나와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거하고 약간 느끼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즐거워하네요. 고객들의 이런 반응은 제품 판매로 이어지며 연매출 20억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6차 산업으로 우리 문화도 살리고 농가 경제도 살린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깨가 안 나올까 봐 좀 많이 심었더니 그 가물에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참깨는 물론 고구마, 옥수수까지 곡물을 왜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건가요? 우리 보물 창고예요. 그렇다면 대표님의 보물은? 검은 깨하고 요건 흰 깨예요. 깨, 참깨. 참깨 강정도 하고 검은깨 강정도 하고 또 육아에 묻히기도 하고요. 그럼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육아 반대기예요. 찹쌀을 발효시켜서 오래 말리면 이렇게 반대기가 되는데요. 한과를 만들기 위해선 반대기를 튀김솥에 투하. 기름의 온도 차이로 이렇게 크게 튀겨지는 거예요. 반대기가 바싹하게 튀겨져 기름이 반지르르 하죠. 이제 잘 튀겨진 반대기에 물엿과 함께 고무를 골고루 묻혀주면 100% 우리 농작물로 만든 웰빙 식품 한과 완성! 그런데 대표님은 언제부터 한과를 만들게 된 건가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한과 맛하고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원하는 맛을 찾아서 이렇게 선물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분들이 만들어서 팔아봐라 이렇게 권장을 하셔서 그래서 한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곡물을 직접 재배하고 한과를 만드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한과 재료들까지 예쁘게 세팅해 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리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린이 한과 만들기 체험하러 온다 그래갖고 같이 왔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 맛에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 한과가 낯설기만 한데요. 준아 이게 뭘 것 같아? 이거 뭐야? 알 것 같아? 과자 같아? 뭐야? 뭔가? 한과를 만들 생각에 한껏 들떴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렇지 은수처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그만 먹어. 어때? 맛이? 맛있지? 애기 분유 같아. 애기 분유 같아요. 맛있어? 저는 이건 있으면 사 먹여요. 다른 과자는 안 사 먹여도. 아이들이 게임 얘기 안 하고 컴퓨터 안 하고 이런 것만 해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 나쁘다. 다 하신 분들은 그 세방가루만 모아가지고 저랑 같이 가시죠. 네. 얘가 세방가루예요? 네. 무지함이 탄탄하게. 아, 이게 세방가루구나. 네. 일로 오세요. 이곳에서는 한과 체험 외에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도시 아이들에겐 쉽사리 주어지지 않았던 기회. 바로 닭 모이주기 체험입니다. 자기야. 그러면은 오르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농사, 가공, 판매, 체험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은 들지만 그게 하나가 되었을 때 완성품을 이루는 그런 것 같아요. 재배와 제조, 체험 서비스까지 하기 위해 자격증까지 딴 문성균 대표. 그 결과 과거보다 약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시 어린이들에겐 농촌 체험의 기회를, 농가에는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적의 6차 산업. 앞으로 더 큰 발전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의 혼쭐난 삼성.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이세형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립보건연구원을 찾아 메르스 대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 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을 따로 불렀는데요. 네. 제대로 혼을 낸 모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차단이 되면 종식으로 가는 데에 어떤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서 힘겨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박 대통령 면담에 앞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보건당국에서 삼성병원에 들어가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는 거냐고 다시 한번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삼성 서울병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예전에도 보도를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삼성 서울병원은 폐쇄 상태입니다. 네. 병원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고, 현재 그 안에서 이제 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정부의 이제 역학조사관이나 연구단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 계속 배출이 됐고, 또 어떤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는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이죠. 네. 제3의 기관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의 사실상의 질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어쨌든 정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정서하고 맞는지 부분에 저는 의문이 있는 것이 대통령께서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삼성 서울병원도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수많은 병원 중에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삼성이라서 다를 건 없다라는 것이고 방역 체계의 원칙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공개를 했고 지금 삼성 서울병원이 가장 큰 진원지 아닙니까? 네. 근데 메르스가 발병되고 거의 한 20일 만에 이제 병원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께서 삼성병원을 질책한다는 것도 또한 국민 입장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병원을 관리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 정보들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지 못한 책임들은 근본적 책임의 귀책 사유는 정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질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삼성병원만 잘못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병원 공개한 게 바로 6월 7일 18일 만인데요. 8일 만에. 참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미 시중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습니다. 네. 병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병원이 흔히 말하는 알파벳 A, B, C가 어느 병원이다, 어느 병원이다 이런 게 다 이미 전문가들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퍼졌기 때문에 6월 7일 그 전체적인 병원 명단 공개라는 게 특별히 새롭거나 특별히 무슨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주지 못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 서울병원 측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자, 슈퍼전파저인 14번째 환자가 아닌 제3의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진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확진자들을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방사선사가 지금 또 확진자로 분류가 됐다고요? 네, 어제 이제 그 환자가 밝혀졌고 33살이고 네.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서 병을 옮겼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잠복기도 많이 지난 상태고 네.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4번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의문, 또 한 번의 어떤 관리 부실, 또 조사의 어떤 그 지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호구를 갖추었습니까? 갖추지 않았습니까? 보호구를 당연히 갖추고
뭐 방사선 메르스 했을 텐데. 감염자들을 촬영하는데 의료진이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만약 그게 사실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이제 큰 문제죠. 근데 예.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비단 삼성 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들이 대부분 감염 예방에 별로 적절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감염자들이 대거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고 향후에 개선해야 될 병원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첫째가 거짓말을 누군가는 시작을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나 경제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가장 큰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국가적인 대유행성의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립의료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가장 지고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이걸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는 대책이나 여러 가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리가 되어서 아니면 네. 중앙정부에서 이걸 테이크오버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 네.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가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이 네. 되고 있고. 예. 쉽게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1,500명 격리되었다라고 했는데 격리되기 전에 1,500명이 각각 100명하고 한번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곧바로 15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 15만 명이 또 100명하고 각각 만났다고 보십시오. 1,500만 명입니다. 네. 두 번만 접촉하면 곧바로 1,500만 명.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접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국립의료원과 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삼성병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7일 날 병원 공개를 했는데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 며칠 전이었죠. 첫 대책회의를 하면서. 근데 그 기간 동안도 신속하게 병원 공개를 못하고 계속 미지근거렸어요. 네, 계속 맞습니다. 지체했고요. 그 사이에도 뭐 네. 정확하게 이제 어떤 뭐 결정과 뭐 논의들이 오갔는지는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신속하게 전혀 대응을 안 했던 거죠. 그 사이에 이미 온갖 인터넷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병원명들은 다 공개가 되고 또 더 나아가 불필요한 어떤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까지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계속 정보 공개는 늦춰졌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취소하고 그다음 메르스 행보를 보일 때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게 제일 먼저 갔어야 되는 곳이 삼성 서울병원이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 군데 동대문 시장도 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 5번째 들린 거 아닌가요? 지금 왜 이렇게 저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우리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일간지들의 기사와 사설들을 보면 대통령이 대응하시는 그러니까 방미를 중지하고 이후 대응하는 어떤 그 행보 자체가 국민의 보편적 정서가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인식 자체가 너무 좀 청와대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정확한 어떤 객관적인 국민 정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 7인의 멤버라고 하는 김용갑 전 의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청와대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미를 연기하고 이후에 보였던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박수칠 국민들은 별로 없다. 더더군다나 이제 출입 기자들이 황당해했던 부분이 민경욱 대변인이 동대문 시장 대통령이 가셨을 때 박수와 갈채가 있었다. 이 문제는 황당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와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그야말로 검성에서 있는 사람과 화성에서 있는 사람들의 차이만큼이나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해서 격리 대상이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잠복기가 지나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 전부 다 합치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0명, 적은 숫자가 아닌데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의 관리 능력이 거기까지 지금 되는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격리 경험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사람들도 상당하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건당국도 1,000명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정말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이제 그 전환점이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격리자가 지금 6,508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기침과 가래를 뱉어낼 것이고 그럼 티슈를 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 오물을 내놓으실 거고 그럼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시하시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상세하게 밝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마스크라든지 개인 그 어떤 위생 그 물품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정부에서 이제 지급을 합니다. 경찰상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세한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침이 전달이 되고 또 그걸 얼마나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의문과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승기 기자 말씀하셨듯이 6,500명이 넘어가면 사실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러니까 1번 환자, 14번 환자부터 6,500명이 자가격리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뭘 했는가의 문제.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문제. 이 문제가 본질인 것이죠. 근데 격리된 사람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증세가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환자로 확진이 된 사람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증세가 없더라도 일단 밀접 접촉자가 돼서 예.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있고 어떤 이제 그 위생 지침, 보건당국이 주는 지침이 있어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고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심지어는 이제 경찰력 같은 걸 동원해서 찾아내서 이제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의사 선생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을 때 한 분이 스스로 자가격리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에도 힘들었던 상황이고 초기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한 집합 장소에 호텔이나 콘도 같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체류하다가 확진이 아니고 음성이라는 판정이 받고 집으로 나오셨다 그러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또 요새 TV로 많이 나오는데 뭐 음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많이 좀 논의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에도 그 음압 병상이 없어서 없었다면서요? 사실은 35번 의사가 네네. 서울대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음압병상이라는 건 이제 어떤 특수시설입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그 아웃브레이크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완전히 이렇게 그 격리시키는 그런 이제 시설이고 그런 장치인데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이제 일부 이제 국공립의료원 위주로 그 병상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서는 좀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용성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에서 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음압 병상을 갖추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신 거고 결국 삼성서울병원도 음압 병상이 없다는 걸 이번에 처음 드러난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국공립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가 터진 뒤 음압시설이 모자라서 부랴부랴 막 신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감염병에 대응에 미숙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그 뭐 현상입니다. 국내의 최대 병원 가운데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 없을 정도면 뭐 일선 의원에는 거의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 국내에서 초등학생 감염 첫 사례로 의심이 됐었죠. 이 성남의 7살짜리 초등학생이 다행히 6차 판정에서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락가락했는데 지금 5차례 오락가락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오락가락한 게 이 객담 잘 안 돼서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메르스 검사를 하려면 바이러스를 추출하려면 이제 객담 흔히 가래죠. 가래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고 또 이렇게 어떤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가래를 이제 이렇게 뱉는 데서 상당히 어려웠고 또 뱉더라도 너무 소량이어서 검사에 이제 좀 그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차례 검사를 했고 또 어떤 어린아이고 또 학교를 다니는 아이니까 이런 아이가 이제 걸렸을 때 그 파장이나 또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6번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 휴업도 많이 줄어들겠어요. 지금 241곳 남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를 이제 휴업을 이제 중단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으로 복귀하라는 그 얘기를 WHO나 이제 보건당국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 그 초등학생 결과가 다행히 참 음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런 이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조폭 잡는 검사가 당했다. 네, 서울고검장을 지냈던 박영수 변호사,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했는데요. 범인이 바로 슬롯머신 대부로 유명했던 정덕진 씨라고 합니다. 과거 작은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인이 정덕진 씨가 아니라 네. 정덕진 씨와 자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인물인 거죠. 이모 네네. 씨. 그러니까 이모 씨는 그 이제 정덕진 씨와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실형을 살았죠. 네. 실형을 살고 이제 나왔는데 그 정덕진 씨를 변호해준 이제 변호사가 이제 박영수 전 고검장이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씨가 패배했기 때문에 아마 앙심을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닌가. 근데 앙심을 푸는데 커트칼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했던 거 아닙니까? 예. 김태현 변호사 새롭게 좀 모셨는데 사건 개요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정덕진 씨는 딱 유명한 분이잖아요. 슬로모신 대부. 네. 박철원 전 장관도 정덕진 사건 때문에 결국 구속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정덕진 씨하고 저 이모 씨가 여러 가지 금전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모 씨가 건설업자인데 그 건설업하면서 정덕진 씨한테 돈을 좀 빌린 문제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 가지고 정덕진 씨가 이모 씨를 뭐 횡령이나 배임 이런 걸로 고소해가지고 결국 실형을 살다가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모 씨가 출감한 다음에 야 정덕진 당신이 말이야 내 재판에서 증언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서 위증 교사 혐의로 정덕진 씨를 고소를 합니다. 네. 그때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박영수 변호사예요. 네. 그런데 정덕진 씨가 위증 교사 혐의를 아예 재판도 안 가고 검찰에서 수사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끝났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모 씨가 무슨 일을 하냐면 검찰장에서 이제 1인실을 시작합니다. 정덕진 씨를 뭐 무혐의 처분한 뭐 검찰과 변호사는 물러가라 뭐 이런 1인실이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박영수 변호사한테 이제 불만을 갖고, 그러니까 이모 씨 생각 이런 걸 거예요. 박영수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까지 지낸 거물 변호사다 보니까 박영수 변호사가 힘을 써서 정덕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렇게 하고 박영수 변호사에게 테러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 찾아갔다가 커터칼로 네. 얼굴을 그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앞서 이 사건 5년 전 일 아닙니까? 예.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에서 1인실을 계속 했었고 네. 그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저께 박영수 변호사 찾아간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뭐 테러를 한 건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는 다른 칼을 가지고 이제 위협을 했더니 박영수 변호사가 야 이러지 말고 말로 하자. 그래서 칼을 뺏은 다음에 저기 나오는 거죠. 황교안 이제 그러니까 피의자 이모 씨가 황교안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고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걸 보고 거물급이라고 생각했고 예. 정관 예우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좀 잊고 진술했다는 있었나 거예요.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황교안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수 전 고검장을 보게 된 거죠. TV를 통해서. 그리고 찾아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네요. 찾아가서도 사실은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위협을 하고 하다가 박영수 변호사가 칼도 뺐고 얘기를 좀 하자. 1시간 또 얘기를 해서 달랬답니다. 달랬더니 이제 이모 씨가 그럼 내가 집에 갈 테니까 이제 아까 뺏었던 내 칼 돌려주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영수 변호사의 이제 운전기사가 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주머니에 있던 또 다른 커터칼 꺼내가지고 목과 이제 얼굴 부분을 이제 그어서 한 10cm 정도 뭐 상처가 났는데 다행히 박영수 변호사가 뭐 생명에 지장이 없고 말하는 것도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퇴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 씨가 말한 박 변호사, 황교안 인사청문회 현장 모습,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 얘기를 보고 찾아갔는지 한번 보시죠. 네,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난 8일에서 현장 10일 모습입니다. 사이에 네. 있었죠. 이 박영수 전 고검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부처 장관들이나 국회와 두루 협조하면서 부드럽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황교안 후보자에게 저렇게 평가를 했었죠. 합격 의견을 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모 씨가요, 조금 이제 보니까 약간의 좀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그래요. 이제 결국 뭐, 이제 검찰에도 이번에 조사를 받을 때도 뭐 횡성수설 하면서 내가 몸이 아파가 조사 못 받겠다고 뭐 들어눕기다고 그랬다는데, 글쎄 뭐, 본인이 뭐 재판에서 졌고, 어쩌지 구속도 됐다 나온 사람이니까, 뭐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칼로 테러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변호사. 아침에 이 뉴스로 깜짝 놀란 게 개인적으로는 박영수 변호사를 좀 잘 아시는 분이고 네? 좋은 분이신데 네. 이 신문을 보면서 걱정도 앞섰고 두 번째는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비애감 어쨌든 뭐 이렇게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건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또 5년 전의 사건인데 사실 박영수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누군지도 몰랐고 사무실에 나오는데 커터칼 가지고 위협을 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걱정도 됐었고 또 뭐 굉장히 괜찮은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이런 예. 또 그것도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박영수 변호사가 검찰에서는 특수수사통의 전설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뭐 대검 중수부장까지 지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대검 쪽 검찰 쪽에서 워낙 뭐 중요한 역할 많이 담았던 거물급 변호사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정덕진 씨 사건을 이제 어떻게 수임하게 됐냐 뭐 이런 게 또 이제 세간의 관심인데 네. 예전에 89년인가 98년이군요. 98년도에 정덕진 씨가 한 번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제3비 일반주 이런 네. 혐의로. 그때 이제 박문수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그 사건을 담당을 해서 구속을 시켰다고 해요. 직접 구속시켰죠. 예. 98년에. 예, 네. 그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사건을 또 이제 맡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와 피의자를 예. 만났었고 예. 지금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그렇죠. 만난 거고. 예. 네. 근데 이제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 이제 분들이요. 예전에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 그 피의자를 나중에 이제 변호사 기업에서 사건을 맡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씨가 예. 정관 예우라고 약간 의혹을 가졌었나 봐요. 예, 뭐 그런 의혹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정덕진 씨 입장에서도 구속될 때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야, 이 검사님 대단히 능력 있으신 분인데 나를 구속시키다니. 그리고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본인 사건이 생기니까 아 그때 그 검사님 생각나서 찾아간 건데 글쎄 이게 뭐 정관 예우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기도 좀 그렇고 참 뭐 그렇습니다. 아까 박상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도 변호사지만 결국은 누구 하나를 눈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저런 그 원한을 많이 살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저렇게 찾아와가지고 칼로 테러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네. 잠시 후 여야가 본회의 열고 이제 임명 동의안 처리할 예정이잖아요. 네. 뭐 어떻게들 보십니까? 뭐 당연히 통과가 될 거로 보시는 뭐 거예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합의했고 이제 뭐 명분은 황교안 총리가 포괄적으로 이제 자료부실 뭐 제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한 것 같고 또 청문회 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한 소위를 만들자 이 두 가지 명분을 야당이 갖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10시인데 지금 이제 298명 아닙니까? 네. 과반 출석에 이제 과반 찬성이면 통과인데 새누리당이 160명 그러니까 의원을 갖고 있으니까 통과는 기정사실인데 이제 정치국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란표가 몇 표 나오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 반란표? 이완구 저 후보자 때는 한 7표 정도가 반란표가 네. 나왔다라고 네. 봐지는데 메르스 때문에 아마 반란표는 좀 작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다음에 전에 황우여 대표는 대표셨는데 교육부 장관으로 가셨고 근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무총리이면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랭킹 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관으로 하시다 국무총리 가시는 게 이게 일반적인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태라고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거야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장관과 뭐 그러니까 하이라키로 보면 서열이지만 실제로 네. 업무상 보면 뭐 그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신트로이의 목마. 네, 그리스 군대가 경고했던 트로이를 함락시켰던 기상천외한 계책, 바로 트로이의 목마였는데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 21세기 신트로이 목마가 등장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로부터 어떤 사건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라 트로이의 상자가 등장했습니다. 저 강남에 있던 30억대 고급 빌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용의자는 33세 임모 씨와 친구 안모 씨입니다. 먼저 주범인 임모 씨는요, 불법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주요 단골 고객이던 A 씨로부터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면서 A 씨가 살고 있던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모 씨 돈에 쪼들리자, 야, 이 고급 빌라인 A 씨의 현관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 이걸 열고 들어가서 한몫 크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집이 워낙 그 유명한 고급 빌라이기 때문에 현관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임모 씨 기발한 계책을 세웁니다. 바로 친구 안모 씨와 함께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한 건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큰 택배 상자, 즉 가로 세로 1m, 길이 1.5m의 큰 택배 상자를 만들어서 본인이 거기 안에 들어간 겁니다. 친구 안모 씨는요,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하고요. 그래서 자, 7층에 물건 배달하러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저 사진에 보이는 고급 빌라 안으로 유유히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7층 앞에 가서 택배 상자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택배 기사로 위장했던 친구 안모 씨는 빈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경비원에게는 사람이 없어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택배 상자에서 내렸던 임모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임모 씨는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무려 18시간을 계단 앞에서 쭈그려서 기다렸던 겁니다. 오전 10시쯤에 그 집에서 인기척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루 앞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집주인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자 깨서 나온 겁니다. 야, 당신 누구야? 이 얘기를 듣고 임모 씨는 저 원래 아는 지인인데요. 이 집주인 신부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황급히 빌라를 빠져나옵니다. 그러자 안에서 잠자고 있던 그 사람은 뭔가 좀 수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임모 씨를 구속을 했는데요. 경찰이 임모 씨가 범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찰의 CCTV를 분석을 해보니 임모 씨가 황급히 건물을 밖으로 나오는 CCTV 화면이 있는데 들어갔던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모 씨를 체포해서 계속 추궁을 했고요. 결국 임모 씨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맙니다. 결국 임모 씨와 친구 안모 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는 성공은 했지만 강남에서 있었던 트로이의 상자는 처절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집에 오는 아주 큰 이 택배 상자에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요즘 택배 상자 기다리신다는 분들 굉장히 네. 많은데 이렇게 큰 택배 상자를 한번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범행을 모의를 하게 됐는지 담당 형사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피해자 집에 심부름을 갔다가 고가인 이제 잘 산다는 걸 알고 이제 비밀번호를 알고 범행을 이제 의도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대형 박스로 배달되는 사실은 범죄 수법은 처음입니다. 네, 이 빌라는 톱스타. 네. 이정재, 정우성 씨 등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참 출입 보안이 철저하게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택배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 빌보가 나니까 저길 들어가 저 앞까지만 가면 나는 한몫 본다 이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택배 상자까지 이제 위장을 한 건데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택배 왔다 그러면 뭐 아무 제지 없이 다 올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다 신분 체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앞에 갔던 건데 그 안에 현관 안에 사람이 있는 거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빈집이 아니었던 거죠. 본인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집주인과 단골 고객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대충 뭐 낮에는 사람이 없고 그 안에 아무도 없다 뭐 이런 걸 알지 않았겠어요. 네네. 그래서 빈집인 줄 알고 갔던 건데 문제는 빈집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네. 네. 그래서 17시간이나 지금 비상 계단 네. 쪽에서 있었던 거죠. 그 인내심 또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화장실도 못 가고 17시간을 쭈그려서 앉아서 기다렸던 건데 왜냐하면 비상 계단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면 또 CCTV가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쭈그리고 있어서 한몫 보겠다는 일념만을 있었던 건데 들어가서 30만 원 훔쳤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두고 있던 사람 나와가지고 구속 잡혔고 이러니까 참 저 사람으로서는 실패한 거사인데 이게요. 이게 피해액이 3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30만 원 정도면 구속시킬 사안 아니에요. 근데 왜 구속시켰어요? 경찰에서. 이게 범행 수법은 최신 수법이거든요. 치밀하게 그렇죠. 계획했다. 치밀한 계획이 최신 수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속해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지 않으면 이 유사범죄가 계속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 훔쳤다고 야, 네 참 17시간 쭈그려 앉아있고 그냥 30만 원 했으니까 참 너도 참 안 됐다. 그러면서 훈방 조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에서 결국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죠. 네. 네, 인내심 많은 절도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마트 진열대에 숨어 수시간을 버틴 도둑도 있었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죠. 네. 마트에서 물건을 보다가 지금 어디론가 안으로 들어갔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한 2시간 정도를 버텼다고 합니다. 뭐 마트 종업원들도 다 이제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것도 예전에 한번 외신에서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예, 지금 나오자마자 예. 바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도둑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지금 황급히 도망가고 있죠. 예, 야심차게 지금 2시간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센서가 갑자기 작동을 해서 경보가 울려서 네. 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황당한 절도범의 행각 끊이지 않았는데요.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범행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엘리베이터에 갇힌 도둑이 있었고요.
승강기에 갇혀서 구조 요청 검거됐습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을 털기 위해서 들어갔던 도둑은 종업원이 기지를 발휘해서 문을 잠가버려서 그 상태로 이제 검거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절도를 도모했다 실패한 경우 이럴 때는 처벌이 어떻습니까? 저것도 이제 만약에 물건을 훔치게 되면은 절도 기수인 것이고 물건 훔치지 못하게 되도 절도 미수로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절도 같은 게 사실은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 형량은 좀 약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재물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조금 강도나 이런 거에서 약한 건 있지만 그러나 범행 수법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번 건은 사실은 경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본 것이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막말하면 과태료. 네, 최근 정치권의 무분별한 막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 대응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역감정 편승하기 이런 것은 사실 이제는 범죄 행위로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화되고 제도화돼서 함께 노력해서 치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두고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이른바 네. 혐오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규제 대상인 온라인상의 막말이나 은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입에 담기 힘든 저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비하하고 또 특정 지역에 대한 예. 비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걸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단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야권에서 막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윤리 심판원에서 막말한 의원들을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뭐가 아닌가라고 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법제화 제도화 문제인데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진보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파 정부에 대해서 국가보건법 폐지하라, 표현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게 제도적으로 규제한다 해서 규제가 될는지도 의문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시장에서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문제들인 것이지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한다. 인터넷 댓글이 하루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달리는데 그걸 일일이 검색해서 그 말 쓴 사람들을 처벌할 겁니까?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실효성이 없다. 일일이 다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당이 저거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보이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저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야당 의원들 하시는 막말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야당의 일부 의원에 가지 귀태 발언도 있었고요. 무슨 근해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럼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막말들이 있었는데, 그렇더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회에서 했으면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실 거고, 그게 아니라 보수 당사에서 했으면 죄송합니다 한번 빠져나갔을 건가요? 그런 부분들부터 야당의 어떤 자정 노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네티즌들의 저런 반응에 대한 제재하자는 얘기를 해야지, 본인들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수비 방식 넘어가면서 네티즌들의 저런 말에 대해서만 제재하자는 법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와닿지는 않고요. 물론, 당연히 저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없어져야 되는 건 맞죠. 네.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수없는 막말과 그런 거 그렇죠. 쏟아졌죠. 네, 말씀하셨듯이 네. 일반인들, 네티즌들의 막말도 도가 많이 넘었지만 정치권이 막말의 진원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새누리당 김태우 의원. 국민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국민을 마치 홍어, X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바로 지난해 12월이죠.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을 지칭한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며칠 전에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비노는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이다. 새누리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서 당을 붕괴시키려다 들통난 것이라고 간첩 발언을 했습니다. 박상원 소장도 얘기했지만 당초 저걸 추진한다고 할 때 대부분은 바로 정치인들의 막말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들이 네티즌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 이런 말씀은 안 되죠. 안 되는 것이고 지역을 비하한다든지 정치인을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를 비하한다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악화도 있고 양화도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 이 문제는 자연스러운 어떤 유통 과정에서 자정돼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자기들도 잘 못하면서 일반 국민 수준보다 훨씬 낮은 막말들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어떤 막말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정칼럼 나오셨는데 정치권이 이런 막말의 진원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진원지라기보다는 아마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정치권이 더 문제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입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막말들에 대해서 아마 여론들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을 만드는 당사자 주체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런 관련 법안을 만든다는 자체에서 많이 이제 모순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취지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윤리심판원 또 서하숙 위원 역시도 비슷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윤리심판원 모여서 막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과 무슨 규제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막말을 한다면 물론 그게 소신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치가 과연 그런 자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리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네. 위촉이 된 그 서화숙 전 한국일보 기자 출신의 의원 역시 이번 위원 역시 막말의 주인공으로서 네.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발언 사례를 보니까 또 굉장히 그 수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일단 뭐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좀 그냥 강한 뭐 무슨 뭐 XX 뭐 이런 네. 발언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역시 뭐 이게 항상 저쪽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쪽에서 많이 쓰는 이명박근혜라는 뭐가 합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명박근혜 정부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제가 참 방송이라서 지금 말로 들으기가 참 애매한데 그런 굉장히 좀 막말 발언들 과연 저분이 뭐 그런 막말을 한 사람이 윤리심판원의 위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막말을 심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들 수 있는 막말들을 좀 쏟아낸 경력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막말이나 뭐 일종의 위트라는 것들이 수위를 굉장히 넘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네. 로버트 최근에, 니로가 요거 최근에 한 사례만- 대학 예. 교수가 또 이상한 글을 띄웠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굉장히 논란이 보시면 됐었는데요.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모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가 시험 문제에 이런 걸 냈습니다. 예문으로 노 씨는 6살 때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뇌 손상을 겪어 IQ가 69고 구인 17살 청년이다. 봉화대군과 함께 살고 있다. 빗대 먹는 사람 대중이 H쇼핑센터 사장 몽에게 자리를 빌려서 흑산도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어떤 비하와 조롱이 좀 섞여 있는 것이 그렇죠. 명백한 글이지 그러니까 않나라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법대 교수가 시험 문제 예문에 저거를 낸 정신 상태가 좀 의심스러운데 어찌됐든 뭐 정말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에 저런 게 만연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이게 진영 논리가 워낙 심해져서 이제 이런 건데 물론 뭐 저렇게 하는 국민들이 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의 어떤 진영 논리와 상대방 진영에 대한 과격한 어떤 비난이나 그런 적개심 같은 것들을 사실은 정치권에서 그거를 조금 좀 방조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권 입장에서도 항상 뭐 여야 말코락에서 상대방 진영 논리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역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지세를 공고히 하는데 쓴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야가 저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어서 좀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 자체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맨날 싸움질하고 있으니 각자를 지지하는 여를 지지하는 국민, 야를 지지하는 국민이 또 갈라져가지고 저런 어떤 막말을 쏟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싸움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자를 빼는 게 더 낫죠. 싸움을 하고 있다. 로버트 니로가 졸업식사에서 fuck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우리 정치권에게 많은 걸 시사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